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단 한마디, 역사가 기록한 가장 위대한 말실수.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수십 년간 세계를 둘로 갈라놓았던 거대한 냉전의 질서가 단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 하나로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수천 명의 정예 군대도 아니고 강대국 정상들이 며칠 밤을 세워가며 도출한 정치적 합의도 아닙니다. 그저 라이브로 진행되던 한 기자회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어물쩍 내뱉은 짧은 한마디. 바로 그 한마디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28년간 갈라놓았던 그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뜨렸다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도 누군가가 지어낸 소설도 아닙니다. 1989년 11월 9일 전 세계인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거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베를린 장벽 붕괴 사건의 진짜 뒷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우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흥미로우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계를 돌려 1989년 가을의 동독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당시 동독, 정식 명칭으로는 독일민주공화국이라 불리던 이 사회주의 국가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압력솥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을 끌어오르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웃 나라들에서 불어온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1989년 5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 맞닿은 국경의 철조망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동독에 전해지자 동독 시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헝가리로만 가면 서방 세계로 탈출할 수 있구나. 그해 여름, 수만 명의 동독인들이 휴가를 가장하여 헝가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의 서독 대사관 담장을 넘어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죠. 프라하 대사관의 정원이 망명 신청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던 그 풍경은 지금 봐도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입니다. 국내에 남아있던 시민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동독 제2의 도시였던 라이프치히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 시위라 불리는 거대한 평화 시위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에서 시작했던 이 시위는 10월이 되자 7만 명, 그리고 11월 초에는 무려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촛불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우리가 인민이다, 이어 신드 다스복 라는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40년간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억압해온 정권에게 진짜 인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동독 정권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강경 진압을 하자니 같은 해 6월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유혈 사태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웠고 가만히 두자니 정권이 통째로 무너질 판이었죠. 결국 동독 공산당, 정식 명칭 사회주의 통일당의 새로운 서기장으로 취임한 에곤 크렌츠는 고심 끝에 작은 카드 하나를 꺼내듭니다. 바로 여행 자유화 조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정권의 붕괴를 막아보려는 절박한 시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여행 자유화라는 것이 결코 지금 당장 장벽을 활짝 열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독 정부가 마련한 새 법안의 실제 내용은 매우 관료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서방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시민은 일단 관할 경찰서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정부가 심사를 진행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만 천천히 허가증을 발급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조치의 발효 시점은 다음 날인 11월 10일 새벽 4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시민들에게 작은 자유의 환상을 보여주면서도 정부가 모든 통제권을 계속 쥐고 있겠다는 매우 영리한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발상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운명의 그날 1989년 11월 9일 저녁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베를린의 한 기자회견장. 시간은 저녁 6시가 막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동독 공산당 정치국원이자 정부 대변인이었던 긴터 샤보브스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이름입니다. 긴터 샤보브스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비운의 관료입니다. 샤보브스키는 사실 그날의 새 여행법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을 만드는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발표 직전에야 당 서기장 크렌츠로부터 종이 한 장을 건네받았을 뿐입니다. 크렌츠는 그에게 짧게 말했죠. 이걸 발표하시오. 세계적인 특종이 될 거요. 샤보브스키는 그 메모를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이 회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발표할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단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건 그야말로 재앙의 완벽한 무대 설정이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은 거의 1시간 가까이 별 내용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회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샤보브스키는 마치 잊고 있었던 숙제를 갑자기 떠올린 사람처럼 호주머니에서 그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물어물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여행 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이제 사적인 여행을 위해서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회견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빨라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에 있던 이탈리아 안사통신 소속의 한 기자 리카르도 에르만이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새로운 규정은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역사를 바꾼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이 없었다면 혹은 샤보브스키가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베를린 장벽은 그날 밤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샤보브스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메모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시면 그가 얼마나 허둥대고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는 메모 속에서 정확한 발효 시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어디에도 명확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메모에는 내일 새벽 4시라는 정보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그 순간 샤보브스키는 본능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즉시입니다. 지체 없이 독일어로는 어브 소퍼트, 언버저글릭. 이 짧은 몇 단어가 방송 전파를 타고 동독의 가정집들로 그리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순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동독 시민들의 대부분은 서독 방송을 몰래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동독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전파는 장벽을 넘나들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보던 시민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즉시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지금 당장 장벽으로 가면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옆집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묻기 시작했고 곧 동베를린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독의 공영방송 ARD는 이날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더욱 결정적인 보도를 내보냅니다. 앵커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동독이 즉시 모든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는 동독 시민들에게 마지막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먹다만 저녁밥을 그대로 두고, 어떤 이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채로, 어떤 이는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또 어떤 이는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쪽을 향해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시선을 장벽의 검문소로 옮겨보겠습니다. 동베를린에는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여러 검문소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곳 중 하나가 보르놀머 거리에 있는 검문소였습니다. 이곳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은 하랄트 예거라는 중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도 오늘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숨겨진 영웅입니다. 예거 중령은 그날 저녁 회견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햄 샌드위치를 한 입 빼어 물려던 그는 사보브스키의 발언을 듣는 순간 빵이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검문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 그러다 곧 수백 명,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천 명의 인파가 검문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라. 사보브스키가 지금 당장 열린다고 했다. 예거 중령은 황급히 상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상부의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관은 여권에 도장을 찍어서 서쪽으로 보내라, 단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시민권을 박탈해서 추방하라는 뜻이었죠. 이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검문소 안에는 수십 명의 무장한 국경 수비대원들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패닉에 빠져 방아쇠를 당겼다면 혹은 상부에서 강경 진압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날 밤 베를린 장벽 앞은 시체로 뒤덮인 또 하나의 천안문 광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베를린 장벽에서는 지난 28년간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 비극의 역사가 그날 밤 다시 한번 반복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거 중령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와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인파의 물결 사이에서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차단봉을 올려라. 모두 통과시켜라. 그 순간 1961년 8월 13일에 세워진 이래 단 한 번도 자유롭게 통과된 적이 없었던 그 검문소의 차단봉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쪽으로 달려갔고 서베를린에서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장벽 쪽으로 몰려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동서로 갈라져 수십 년간 서로의 안부조차 알 수 없었던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삼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장벽 위로 올라가 망치를 들고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멍하니 서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리고 멀리 한국에서까지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냉전이라는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 속에 살게 했던 그 거대한 질서가 평범한 사람들의 발걸음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한 관료의 어설픈 메모 읽기,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답변 한마디였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날 사보브스키가 메모를 좀 더 꼼꼼히 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내일 아침부터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시민들은 다음날 아침 경찰서 앞에 길게 줄을 섰을 것이고 동독 정부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통제하면서 시간을 벌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동서독의 통일은 몇 년, 어쩌면 몇십 년 더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정권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서
천안문과 같은 비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통일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사보브스키 본인도 자신의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회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장벽을 무너뜨린 영웅이 아니라 그저 메모를 잘못 이해한 평범한 관료였을 뿐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 진행된다. 정말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역사는 결코 위대한 전략가들의 설계도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강물의 흐름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의해 방향을 바꿀 수 있듯이 역사의 흐름도 아주 사소한 우연과 한 개인의 인간적인 실수에 의해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 작은 불씨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대한 화약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동독 시민들이 자유를 갈망하지 않았다면, 라이프치히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지 않았다면, 헝가리 국경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지 않았다면, 샤보브스키의 말실수는 그저 다음날 정정 보도가 나가는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즉,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진짜 힘은 한 관료의 말실수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평범한 사람들의 거대하고도 끈질긴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장벽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편견의 장벽일 수도 있으며 또 우리 자신 안에 갇혀있는 두려움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그토록 견고해 보였지만 결국 무너졌듯이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장벽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평범한 우리들의 작은 용기와 갈망이 필요할 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역사적 사건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우연들이, 어떤 인간적인 드라마들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의 진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거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역사의 진실을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